자, 오늘은 베티 프리단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베티 프리단. 이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사회학자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사실 여성학 쪽으로 본다면은 철학자는 별로 없어요. 뭐 크리스테바 이런 사람도 되게 유명하고 버틀러도 되게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어렵지. 말도 못하기 어렵죠. 원래는 이거 베티 프리단을 다루기 전에 그거 걔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 보부아르를 하는 게 맞아요.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그게 맞는데 또 논의의 순서를 보자고 한다면 또 여기 맞기도 하고. 아무튼 뭐 우리는 지금 자유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유주의의 이제 끝판왕을 이제 보는 거죠. 오케이? 이 사람의 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하냐면은 그냥 중산층 가정이에요. 자, 그 중산층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얘기해봐요. 중산층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의 사람들이지? 뭐 교육받고 또 뭐 돈 좀 있고 또 교양도 있어야 돼요. 교양도 있어야 되네. 큰일 났네. 아이고, 이제 교양까지 있어야 되면 이제 우리 중산층이 걸러 먹었다. 또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중산층이 뭔지는. 그런 문화적인 거 얘기하면서 가식 떨지 말자. 우리 돈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자, 미국에서 중산층의 기준은 뭐였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큰 집, 그리고 정원. 왜 미국은 아파트보다는 그 단독 주택 문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애도 있고, 결혼도 하고, 뭐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왜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비, 중간에 커다란 길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이제 단독주택이 이렇게 쪼롬이 있고 그다음에 다 정원이 하나씩 딸려 있잖아요. 그래가 아저씨가 이렇게 잔디 깎고 있고 딱 그 느낌이야 이게. 이게 이제 미국에서 1950년대쯤 한 그때쯤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상상했었던 좀 이상적인 삶에 대한 모습 같은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본다면 좀 이런 느낌을 가지기도 해요. 나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또 이루고 싶은 뭐 이루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 삶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있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은 가족은 4인 가족이 돼야 돼. 4인 팟이 돼야 돼. 3인 팟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3인 팟이 되면은 꼭 아저씨들 보면은 왜 4인 팟을 안 만드냐고 막 뭐라 하는 아저씨도 있고. 요즘은 좀 별로 안 팔리지만 50평 아파트가 되게 인기 많았었죠. 옛날에는 50평이 거의 기준이었죠. 더 옛날에는 2층 양옥집이 기준이었었고 이제 아파트로 이제 대세가 넘어가고부터는 이제 50평이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은 집들 보면은 대부분 다 대형 평수가 많아요. 자, 분당만 가봐라. 전부 다 대형 평수야. 거기는 40평부터 스타트를 끊는다. 거기는. 요즘 같은 시대하고는 좀 안 맞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50평이 그게 약간 좀 중산층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형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은 거지. 그렇죠. 또 아빠는요?
뭐 좋은 회사 다니면 되고. 다 엄마는요 요리 잘해야 되고요. 애들은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말 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딱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영화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뭐냐 그 한여 있잖아요. 한여. 옛날에 만들어졌었던 한여가 하나 있어요. 김기영 감독이라는 사람이 찍은 한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과거에 꿈꿨었던 전형적인 중산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과 이 중상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가짜. 안 그래요, 이거? 아이, 그렇잖아.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뭐, 우리는 정말 행복해라고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사실은 아빠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물 떠와라. 이러고 앉아있고, 뭐, 아주 권위적이고, 수틀리면 맨날마다 애들 저 패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제 나이 때 애들만 하더라도 집에 가면 맨날마다 맞는 게 일상이었지, 뭐, 아빠가 무서워서 어디 무슨 뭐 살 수나 있었습니까? 이건 뭐, 안 그래요? 그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사실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결국 뭡니까? 대화 없음, 소통 안 됨, 뭔가 항상 불안함.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베티 프리단이 한 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가짜로 포장되어 있는 이상적인 삶과 이 중상층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깨부시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한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한 부분이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미국 영화 중에서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내가 자주 많이 했었던 영화인데,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를 보면은 딱 베티 프리단의 논의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 명의 가족이 나와요. 첫 번째 가족은 아빠가 있는데 무기력하고 무능해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남편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고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바람나요. 사춘기 딸내미가 있는데 아빠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커가지고 웬 딴 놈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게 지가 조금 세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애가 하나 있는 가족이 하나가 있죠. 두 번째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의 아버지는 아주 권위적이고 위압적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뭐였냐면은 동성애자였죠. 부인이 있는데 부인은 남편한테 억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가만히 앉아있는 그러한 어떤 억눌린 가정주부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들내미는 반항하고 있죠. 세 번째 가족이 나와요. 세 번째 가족은 동성애 가족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호모가 나오게 되죠. 호모 맞나? 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 이 세 가족 중에서 제일 정상으로 보이는 게 누구냐면 동성애 가족이야. 나머지 둘은 개판이라는 거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도 미국의 어떤 중산층에 대한 어떤 허상의 가치 그런 것들이 이제 깨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티 프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사람은 여성학자니까 여성의 문제에다가 좀 집착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괜찮고 돈도 좀 있고 좀 살만한 사람들인데 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보냐는 거죠. 안 그래요? 그 영화만 본다 하더라도 분명 괜찮은 집이거든요. 거기 집도 되게 크고 뭐 아주 이게 가난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진짜 없이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 꽤 살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으면 저 참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한 행동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파란색 별로다. 그죠? 잘 안 보이지.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봐 워딩이 좋잖아.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 대박이지 않아 진짜 이거?
뭐든 간에 자기가 철학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어를 하나 잘 만들어야 돼요. 그 단어 하나 딱 잘 만든 거기에서 이 사람의 인생이 계속 결정이 나는 거죠. 니체, 신은 죽었다. 끝났잖아, 거기에서. 그, 누구냐, 또 누구 있냐, 그, 사르트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와, 씨,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와, 멋있어. 그러면 끝난 거야, 거기서.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다는 거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이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냐? 간단해요. 그 중산층 안에 있는 가정에서 드러나는 그 모순된 모습들을 갖다가 그냥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딱 뭐라고 지칭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그냥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예요. 정말 완벽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왜 그 집의 여자들은 저토록 불행해하고 아저씨들은 왜 불행해가지고 막 자꾸 일탈을 하고 애들은 왜 그 불행해가지고 맨날마다 마약을 하고 막 가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물론 베티 프리단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좀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은 결국 다 적용이 다 가능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 다시 또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920년 수정헌법에서 여자들이 이제 투표권을 얻게 되죠. 몇 차였지? 19조였나? 생각이 안 난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권을 얻게 되고 투표권을 얻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해요. 오케이?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해진다고요. 투표권이 없으면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이 안 됩니까?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정치인이 가장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권력이에요.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표를 얻어야 돼? 많은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많은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만족시켜 줄 만한 무언가를 해줘야겠죠. 그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걔는 표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은 결국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표가 딱 핵심이잖아요, 표가. 그 뭐냐? 만약에 한 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신경 써줄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옛날에 유사들이 딱 그거인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도 딱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그네들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게 불가능해요. 아예 신경을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금 말하자면 그냥 표예요, 표. 그래서 이제 그걸 얻게 되니까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진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야, 세상의 절반인 사람이 표를 가져버렸어. 그러게 되면은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권력을 얻으려면 그 나머지 절반 눈치를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의 뭐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들어주게 될 테고 그러면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 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해지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경제 영역으로는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자, 2차 세계 대전이 좀 결정적이었어요. 2차 세계 대전 터졌다. 남자들은 어디로 간다? 전쟁하러 간다. 그렇죠? 좋아. 그러면데 국내에서는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알도 만들어야 되고 총도 만들어야 되고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특히 그 독일 탱크는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냥 그저 물량으로밖에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웬만한 젊은 남자들은 죄다 그쪽으로 많이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누가 메꿨겠냐는 거지. 그때 여자들이 그걸 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경제 영역에도 많이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좀 도약의 기회 뭐 그런 것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돈도 좀 많이 벌기도 하고 뭐 이제 뭐 공적인 영역에서 나를 좀 봐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역사가. 왜냐면은 종전이 되면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전쟁하러 떠난 남자들이 돌아왔다고. 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군인이라기는 무슨 뭐 계측업을 하는데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항상 존경과 희생에 대한 어떤 보답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저 그냥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그냥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그 대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그냥. 뭐 일자리도 내주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뭐 또 그들이 좀 심적인 좀 안정감을 좀 취할 수 있는 어떤 뭐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다가 또 1950년대쯤부터 그 뭐냐, 그 전후 복구 사업이 되게 크게 일어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승전도 했겠다. 와, 이건 뭐 전쟁 투수가 완전히 막 대박 터지는 거죠, 이제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경제적 부가 와 상상을 초월하고요. 중산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어떤 신화가 시작되는 거죠. 집집마다 TV 없는 집이 없고 냉장고 없는 집이 없고 세탁기 없는 집이 없어요. 생산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와 정말 최고의 전성기. 돈은 썩어 넘치고 와 일자리는 너무 많고 우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소비가 최고의 미덕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오케이? 그게 1950년대 미국이에요. 아주 바람직했죠. 돈은 많지, 헐리우드 영화 팍팍 나오죠. 야, 막 문화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막 엄청난 황금기, 야 그런 거죠. 근데 뭐 하려고 일을 내 쓸데없이. 뭘, 아니 안 그래요? 혼자 외부에도 되는데 뭐 하려고 일을 하냐고.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는 지금 미국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됐고 그냥 넘어갑시다. 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돈 벌어도 큰 문제가 없고, 그러니 여자들 입장에서는 또 굳이 나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좀 요거를 되게 찬미를 많이 했었어요. 가정주부. 이거는 비아냥의 대상이 아니고 거의 뭐 어떤 뭐 가장 이상적인 삶의 어떤 모습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찬양받았었죠. 돈이 너무 많고 집도 엄청나게 넓고 집에 막 잔디는 다 깔려 있고 막 애들은 막 계란 놀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행복한 중산층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의 이미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중산층 이미지가. 괜찮아, 좋아,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고등학교나 같은 데 가보면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공부를 안 시켰어요. 시킬 이유가 없었고 그냥 빨리 결혼하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좀 강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왜 그 미국 영화나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고딩이들 보면은 왜 무슨 뭐 졸업 파티 같은 거 하는데 뭐 무슨 뭐 왕자 뽑고 뭐 무슨 여왕 뽑고 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예요, 그게. 왜 여왕을 뽑겠냐고요. 야, 가장 여성성을 갖다가 잘 키운 제일 예쁘고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빵 뽑는 거야,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거. 그러면 당연히 애들 대학 갔겠어요, 여자애들이? 대학 안 갑니다. 설사 대학 간다 하더라도 걔가 대학 가는 이유는 공부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좀 더 괜찮은 남자 찾으려고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결혼 겁나 빨리 했어요. 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도 겁나 많이 낳았어. 겁나 많이 낳았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때 베이비 붐이 또 일어나게 되죠.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딱 여러분이에요, 그냥. 지금 애들이 대학교 졸업한 한 그 정도 나이대의 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막 경제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와, 이건 뭐 좋았겠죠. 뭐, 그렇잖아요. 뭐, 모든 것은 뭐,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살아온 그 여자들 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가지고 바로 애 낳고, 그러면, 와, 나이 한 18쯤에 이제 애를 낳았겠네. 그죠? 애 낳고, 와, 그렇게 넘쳐나는 그 재화들 속에서 살아갔던 거야. 아, 잔디 깔려있고, 마당도 넓고, 개도 한 마리 키우고, 온갖 전자제품도 다 있고, 가구도 멋있고, 누구누구 집이 더 예쁜가, 막 경쟁도 하고, 애들도 말 잘 듣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실존적 붕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붕괴했을까?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서 그래요. 그거예요. 그냥 영혼이 빈곤해서 그런 거 맞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잖아, 이 부분은. 근데 본인은 그게 몰라요, 이유를. 그래가지고 뭔가 우울해지고 격해지는 거야. 특히 그게 심해지는 게 언제부터였냐면 애들이 20살 되고부터예요. 요 현상이 정말 심화되는 게 대략 1970에서 80년대쯤인데, 그 옛날에 그 한 50년대 쯤,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와 하던 그 시점에 이제 애 낳아가지고 이제 그 애들이 장성하던 시점이거든요. 요때가 대략 한 70, 80년대쯤이, 요때 이제 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앉아만 있어도 괜히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야. 자,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완벽한 현모양처가 되려고 하게 되죠. 근데 그래도 더 답이 안 나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배가 불러서 그렇대요. 근데 배가 부르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그러면은 그럼 그 여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그게 10만, 20만, 100만이 돼버리면 그거는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보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알 수 없는 또 상실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느냐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책이 되는 거죠. 여성의 신비였나? 지금은 또 제목이 다르던데, 아무튼 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나왔을 때 엘빈 토플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역사의 방아쇠를 잡아당긴 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 책은 진짜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책이에요. 위대한 책이지. 그러니까 내가 한권 사라고 하는 거지. 야한 껍데기 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온 거 사라고 하는 거지. 자,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겠어요? 뭐 이만저만 할 거 없어. 이거는 그냥 자존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냥 좀 바보 같은 거죠, 그냥. 아니, 그렇잖아. 맨날마다 이게, 그렇잖아. 사회가 맨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중산층 가정, 현모양, 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주입되게 되면은 다른 선택지가 배제된 거예요, 이게. 완벽한 가정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완벽한 주부가 돼야 되고, 그 외에 어떤 공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에다가 관심을 둘 수가 있겠냐는 거죠.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요새 좀 그걸 좀 느끼잖아. 나 아침에 안 일어나지. 5분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앉아있다가, 밥 좀 하고, 뭐 앉아있다가, 뭐 하다 보면, 현 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이게? 또 이왕 하는 김에 또 좀 더 또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름 또 막 그릇도 사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요즘 따라 자꾸 여성화가 돼서 큰일이네.
딱 그 느낌인 거야. 이거 하다 보면 뭐 하루 종일 시간 다 가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성다움이란 이꼴 현모양처. 좋아. 현모양처를 말하는 거고, 바로 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화가 나온다고 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신화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화는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화를 보고 무슨 신화라고 부르냐면 여성성 신화라고 부르죠.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답이 아니라 그냥 신화라는 거야, 이게. 그쵸? 이게 뭐 여자한테만 있을 것 같아? 똑같이 남자한테도 있어요. 남성성 신화도 있잖아요. 이 조선에서는 정말 아주 유명한 게 있잖아. 사나이는 3번 울면 안 된다. 우리 애 벌써 3번 넘게 울었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사나이는 군대에 가야 된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오만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그 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닌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을 거 아닌가. 그죠?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태어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 규정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애들은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서진이가 어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지. 자, 그런 거야. 그거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 신화라고요, 신화. 왜 신화란 말을 붙였겠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거를 처음으로 까발린 사람이에요, 베티 프리단이.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의에서 가지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5만 개 다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이 논의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봐. 이 사람은 물론 여성성 신화만 얘기했어. 근데 생각해봐봐.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물론 여자만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동성애자도 있는 거야. 근데 동성애자는 잘못된 거래요. 틀렸대요. 근데 내가 왜 틀려야 되지? 그것 또한 신화 아니야? 이성 뭐라고? 그러니까 뭐 이성의 신화 아니야? 또 이 책 보고 나니까 아저씨가 또 빡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이것도 나의 어떤 신화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다? 역사의 방아쇠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알겠죠? 정말 위대한 책은, 정말 위대한 어떤 학문은 무엇이냐? 확장성이 장난이 아니어야 돼요. 와, 5만 대로 다 확장이 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쩔어주죠. 그런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사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불과 20년 전에 나왔었던 드라마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 옛날에 그 드라마 기억나요? 아들과 딸? 그 왜 최수정이랑 김희애 나오는 드라마. 아들과 딸 맞나? 그거 보면은 김희애가 나오잖아. 엄마가 미쳐가지고 아들한테 미쳐가지고 딸내미 막 괴롭히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 그 시절 드라마. 30년 전인가? 아무튼 되게 옛날 드라마죠. 그 시절 드라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또 뭐도 있었지? 그거 대발이 나오는 거 제목 뭐지? 이름 뭐지? 그거 대발이 이름 뭐지? 사랑이 뭐길래 이것도 있었고. 요새 애들은 몰라 이거. 자, 한번 생각해봐요. 그 시절 드라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자들은, 그러니까 대바리도 약간 좀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드라마였던 건데, 그 시절 드라마에 보면은 여자들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현모양처. 착하디 착한 여자, 항상 희생하는 여자. 그런 여자들이 이제 착한 여자로 그려지고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그 착한 우리 주인공을 괴롭히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여자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다 커리어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는 여자들 있잖아. 그런 여자들이 보면은 항상 악당으로 나와.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욕망이 미쳐버린 여자, 뭐 그런 식으로 항상 그려졌단 말이에요. 옛날 드라마들 보면은 왜 그런 식으로 그려졌겠어요. 그런 여자들은 나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알게 모르게 그 당시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심어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게 여성성의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쟤는 제일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 속으로 본다면은 아주 사악한 애가 되겠죠. 자, 그런 거야, 그런 거. 자, 근데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너무 이제 과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 가지지 마라, 현모양처가 되어라.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꾸며라. 사교 모임에서 주목받는 여성이 되라. 졸업 파티에서 여왕이 되라. 그것이 너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게 되고요. 게다가 또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요 현모양처 이미지에다가 무언가 하나를 갖다가 부여하게 돼요. 자, 신화는 좀 더 확장돼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신화 속에 있는 영웅이 무언가 자꾸 뭔가 좀 더 많은 걸 얻고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창조성을 갖다가 하나 부여하게 돼요. 어떤 형태의 창조성일 것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 믹서기 이야기. 당시 광고예요. 이 믹서기를 사면 당신은 훨씬 더 완벽한 현모양처가 될 수 있고 훨씬 더 현명하고 창조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믹서를 가는 당신 정말 최고의 엄마.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왠지 믹서를 갈고 있으면 내가 어떤 여자가 되는 것 같아. 훨씬 더 뛰어나고 우수하고 좀 창조적인 엄마가 되는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나 개소리냐고. 아니 믹서 가는 거하고 네가 창조적인 거하고 뭐 상관이 있냐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버튼 누르는 행위인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왜곡된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비 행위에다가 창조성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박앤세일을 할 때 물건을 사면 나 자신의 현명함에 내가 도취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가정과 가족을 위한 것이 되며 가족을 위해서 최첨단 믹서기를 사는 나야말로 가장 현명한 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자꾸 믹서기를 얘기하냐면은 이 당시에 믹서기가 그 현명한 여성성의 창조성을 주는 가장 1등 상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의 주부들을 보면요, 위기의 주부들은 이제 요 상황을 갖다가 딱 정확하게 담아낸 작품이에요. 그 드라마가 정신 나간 여자들이 바람피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왜 생겼는가 우리의 관점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모르면은. 근데 미국인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지네 역사니까요. 그래서 그 위기의 주부들 시즌 1 1편을 보면은 여자가 그 맨 처음에 자살을 해요. 누군지 모르는 여자가. 그러니까 자살한 여자가 이제 나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눈 뜨자마자 막 믹서기 막 빌려주고 빌려받고 막 그런 행동을 해요. 그 왜 믹서기가 나왔냐면 그게 믹서라서 그래. 그게 중요해서 그런 거야. 그다음에 뭐 빨래방에 옷 맡겨 놓고 그 다 개어 놓고 설거지 다 해 놓고 그다음 자살해 버리잖아요. 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들이 특히 심했던 게 애들이 이제 크고 나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평생 그냥 현모양처만 바라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묻기도 애매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지.
애를 또 낳으면 돼요. 그때 막둥이가 많이 나온다. 그때 그 시점에 막둥이도 많이 나오고, 그게 남편들은 또 자기 부인이 되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위기의 주부들 보면은 맨날 여찐 남자는 바람 나는 거야. 왜냐면은 이웃집 남자를 탐하거든요. 왜냐면 이웃집 남자는 남편이랑 또 다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낭만적 환상이 있는 건데, 그 이웃집 남자도 그 집 부인한테는 그저 그런 남편인 거예요. 그게 위기의 주부들인 것이고, 그 드라마를 정확하게 벤치마킹한 영화가 아메리칸 뷰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주부들 나오는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의 이미지가 그냥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인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가식적이지 않아요? 현실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약간 좀 세트 같은 느낌? 그 아메리칸 주부 시즌 1 1화가 그 베티 프리단의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그거를 좀 웃기게 풀어낸 거예요, 그게. 그 위기의 주부들은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시즌 1까지만. 자, 그러면은 베티 프리단이 이거를 갖다가 분석을 한 거야. 이 현상을 갖다가. 듣고 있으니까 와, 어때요? 완전 설득당하지. 듣고 있으니까 완전 맞는 말 같지. 왜냐면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이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후진국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중산층이 확 늘어나는 시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험 자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후진국에서는. 근데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들은 이 경험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바리? 알겠죠? 자, 그러면 베티 프리단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했어. 오케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친 남자랑 사귀면 되나? 바람 피우면 되나? 아니면 뭐 다시 뭐 막둥이를 하나 낳으면 되나? 에이, 그건 답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나의 이 자존감을 갖다 다시 채울 수 있을까? 간단해요. 돈 벌면 된다고 하죠. 돈 벌. 그래가지고 이 프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정이라는 우물을 벗어 던지고 완벽한 독립된 인간으로서 돈 받고 일하라고 해요.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자꾸 돈 받고 일하라고 하는 게, 돈 받으라고 하는 게, 나는 철저하게 베티 프리단의 말을 하는 게 따르는 거예요. 돈 받고 일을 해라. 네가 돈 담은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인정을 받는 거고, 거기에서 뭐가 올라가? 자존감이 올라간다. 안 그래요? 그 내가 자꾸 할머니들 보고 돈 받으라고 큰 돈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돈 받고 안 받고는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지. 물론 이 말 하나 나도 돈 많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돈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받게 되면은 좀 더 삶의 계획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냥 받으면 안 돼.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일을 하고 돈 받아라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자, 베티 프리단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당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저씨들이 일을 하고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일을 하라 그러네. 그러면은 그 뭐냐, 살림은 누가 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집안일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믹서기도 있잖아. 근데 뭐하고 부정이야? 집안일 빨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나가서 돈 받고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올리라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게 여성의 신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성성의 신화라고 했었나? 지금 나오는 책은. 그게 뭐냐면 그게 슈퍼우먼이에요. 원더우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베티 프리단이 원더우먼, 슈퍼우먼 이야기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오케이? 베티 프리단이 이제 슈퍼우먼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저 여성성의 신비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해보니까 어때? 씨발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게. 너무 힘든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그래서 한때의 슈퍼우먼 정말 사람들이 하려고 애쓴 적이 또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한 00년대쯤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일도 하고 와 집안일도 완벽히 하는 여자가 정말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식의 신화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대략 00년대쯤일 거예요. 대략 노무현 정부 때쯤일 거로 기억되는데 해보니까 어때? 힘들거든. 해보면 알아. 힘들어 그거. 못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티 프리단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책이 하나 더 나와요. 세컨 스테이지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죠. 요건 우리나라에는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내용만 해보자면 그 결론 하나예요. 슈퍼맨 못하겠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나 해가지고 이제 견해를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논리는 똑같아요. 바깥일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 남자랑 같이 하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저씨들도 뭘 하자? 집안일 하자. 그러면은 같이 하면은 훨씬 더 편하지 않느냐? 그러면 누구도 변해야 된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여자만 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도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컨 스테이지 요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아저씨들도 살림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논의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책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몰랐지? 당연히 그냥 나온 줄 알았지. 아니, 얘 때문이에요. 베티 프리단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 이 할머니는 대박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말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 그냥 할머니로 살고 싶어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세컨 스테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남성성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이게 베티 프리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위대하신 분이죠. 하지만 역시 한계도 있어요. 한계가 뭐겠어요? 중산층 백인 여성이 한계예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맞는 말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이 중산층 여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교육까지 받은, 심지어 지금 교육받고 있는, 그지? 저렇게 모상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 해봅시다. 무슨 반응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이 통찰이에요. 그래서 이 통찰이 이제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삶의 이면에 담겨 있는 가식과 허상을 너무 잘 보여준다. 우리 모두에게는 신화가 주어져 있다. 여자한테는 여성의 여성의 신화가, 남자한테는 남성의 신화가,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의 신화가, 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신화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부터 그 신화가 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의는 물론 백인 중산층 여성에도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한눈 짓지 말고 넓혀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넓혀서 보면은 모두에게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화가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 괴롭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칼륨의 영향도 좀 보이거든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원형을 가진다. 첫 번째, 아니마가 있고 아니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처음 얘기해줬죠. 내가 융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건 내가 얘기를 잘 안 해줬을 거예요. 이거를. 자, 하나는 그냥 남성성이고 하나는 그냥 여성성이에요. 칼융이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삶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야 돼? 통합돼야 된다. 위대하신 정신분석 학자께서 그 말을 하시네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자의 조화로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뭐 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무지라고 하는 거죠. 절반의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자, 어느 게 여성성이더라. 아니마가 남성성이었나? 좀 정확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아마 맞을 거야. 틀리면 어떻게 하지? 아무튼, 요거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지? 요거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뭐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요. 절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신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신화가 주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좋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어떤 비극일지도 모른다. 몰라요, 저런 것까지는. 저런 것까지. 자, 비극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인간의 나라는 사람의 어떤 본질은 무엇이냐? 과연 나는 정말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인가? 봐봐요.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 이름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규정 짓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애 이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었어요? 아니면 뭔가 뜻을 정했어요? 뭔가 뜻을 정했을 거란 말이야. 그 뜻을 정한단 말의 의미는 네 삶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규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름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규정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부여되어 버린 그 이름은 결국 나한테 신화를 주게 되고 나한테 그 규정에 갇히게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다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해버리게 되면 확장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갖다가 빌어먹을 의다의 팔자 뭐 이런 식으로 붙여버렸으면은 이거는 딱 여자의 문제가 돼버리겠지. 근데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면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나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 같은 거 말이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힘든, 자, 인간은 누구이냐?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 우리를 좀 규정하고 있는 뭐 중산층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에게 부여된 그 이름이 가져온 비극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베티풀이다. 내가 이걸 그냥 해주다니 미쳤지. 자, 마지막 결론. 나는 짱이다. 최고. 야, 이렇게 최고인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게 바로 여성성의 신화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야 할 이유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금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세컨 스테이지까지 사면 좋은데 뭐 굳이 안 사도 돼요, 그거. 뭐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뭐 살려면 돈도 비싸고 뭐 굳이 뭐 오케이? 알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늘 베티 프리단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